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게 된 임성이라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일단 제 소개고요. 저는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거의 바이탈 펄프 테라피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엔도에도 필링할 때 올스 MTA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근관 치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MTA로 근관 충전하는 과정인데 뭐 근관 치료 과정은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또 레이저 포인터도 보이시나요? 빨간 거? 네, 잘 보입니다. 예, 여기 식은단 사진 보면은 근심근관 근단부에 이제 병도가 잡혀서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요. 이제 재근관 치료할 때 크라운 제거하고 코어 제거하고 오염이 많이 돼 있죠. 이제 뭐 다 제거합니다. 이제 근관장도 제거, 이제 제거가 많이 됐을 때 이제 NaUCL로 소독을 하고요. 여기까지는 과정은 똑같죠. 똑같이 하고 이제 근관 충전만 이제 MTA로 하는 겁니다. 할 때 저는 요즘에는 이렇게 펄프 챔버까지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우고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MTL 이렇게 갈아낸 다음에 레진 코어를 해서 이제 크라운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뭐 근관 치료의 전 과정은 똑같고요. 필링만 이제 MTA로 하고 있는데 MTA가 훨씬 깔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MTA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퍼포레이션인데요. 이 케이스도 보시면은 퍼페이션 부분에 이제 병도가 잡혀 있죠. 그리고 가끔 여기가 부어서 오셨답니다. 근데 이제 치과에 가보면은 무슨 발치 아니면 뭐 레이저 치료를 해준다고 했다는데 네, 어쨌든 설명드리고 재근관 치료를 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와시아웃도 많이 안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포스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 뭐가 보였어요. 뭔가 했더니 레진을 제거하다 보니까 피가 쭉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포스트를 아마 여기다 포스트를 하다가 퍼포레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스 MTA로 근관 충전을 하면서 그 퍼포레이션 된 부분까지 막았던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MTA가 좀 넘쳐 흐르고 있죠. 그러고 이제 전 원심 근관에다 포스트를 하고 크라운까지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병소가 많이 낫고 있죠. 2017년이었는데요. 23년에 오셨을 때 보면 병소가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뭐 퍼포레이션 있을 때는 MT를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올스 MT를 사용하면은 근관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치근단 수술할 때도 MTA가 많이 유용한데요. 예, 하악 7번이 많이 어렵죠. 여기 이제 병도가 잡혀 있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부어가지고 오셨는데요. 혈측은 괜찮습니다, 아직. 협측이 이제 부어서 퍼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재근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염된 게 많이 나오죠. 이제 포스트도 제거하고 오염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근관 치료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거가 잘 안 돼요. 지피코인 제거가 잘 안 되고 이제 앞치 같은 게 잘 쉽게 없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서 MTA로 충전을 했거든요. 보시면은 C형 근관에 여기 이제 뭐 가운데 뭔가 볼록 나온 게 있습니다. 이때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제 설치계 피스출라가 생기더라고요. 설치기 또 부어 있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분한테는 발치를 한다고 설명드리고 발치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발치를 했는데 이 퍼케이션 부분에 이제 유가 조직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제거하니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이걸 MTA로 완전히 필링을 못했던 거죠.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깨끗이 하고 여기도 식은단도 좀 잘라내고요. 남아있던 아까 제거하지 못했던 시티콘 마저 제거하고 MTA로 가득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을 하고 이게 11월이었는데요.
12월 정도만 돼도 이게 한 달 정도만 지나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진 코어를 하고, 얼마 전에, 저번 주구나. 이제 깨끗하죠. 이제 도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정소가 이제 치유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수술할 때도 MTA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주로 이걸 왜 쓰냐보다는 어떻게 쓰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MTA를 왜 쓰냐는 건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바이탈 펄프 세라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바이탈 펄프 세라피는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치아들을 만나는데 보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치도 있고 보존 수복된 자연치도 있고 보철이 된 생활치도 있고요. 이제 크라운이 된 근관치료된 치아도 있고 발치가 돼서 이제 무치약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치한 다음에 뭐 브릿지나 뭐 리무버블 덴처나 임플란트 같은 수복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은. 근데 이 중에서 아마 제일 좋은 건 자연치일 겁니다. 아래로 갈수록 안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바이탈 펄프 세라피는 생활치가 이제 실활치로 넘어가기 전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근관 치료는 근관 치료된 치아가 발치되기 전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죠. 이때 MTA가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 같고요. 특히 바이탈 펄프 세라피에서는 MTA 말고는 딱히 사용할 재료가 없습니다. 이게 2000년에 나온 임상 예방 치약이란 책에 나온 내용이고 논문은 85년도 논문인데 보시면은 충전물이 수명이 10년이 넘는 게 없어요. 아말감이 7.5년, 뭐 크라운들이 한 8년 정도 간다고, 뭐 레진은 3년도 안 되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옛날 거긴 하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이게 뭐 딱히 더 많이 길어졌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수곡물이라는 건 난 수명이 있고 그다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건 SKCD에서 제가 배웠던 내용인데 보철 치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보철 치료하면은 이를 어느 정도 삭제를 해서 씌우는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보철 치료의 목적 중에도 잔존 조직의 보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젠 스티얼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고정성 보철학 책인데 치아 삭제의 원칙 중에 생물학적, 기계적, 심리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생물학적 원칙 중에 첫 번째가 컨서베이션입니다. 보존. 보존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거는 슐링버그 책에 나오는 치아 삭제의 원칙인데 이 사람도 보존입니다. 치질의 보존. 그래서 일단 보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치아든지 치주든지 조직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36번인데 디스탈의 우식이 크죠. 그래서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 제가 이때 잘 모를 때고 MTA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여서 여기 펄프가 노출됐어요. 펄프가 노출됐는데 지혈을 잘 시키고 레진 베이스를 했습니다. 레진 베이스를 하고 이렇게 레진 인레이로 필링을 했는데 환자분께서 통증이 심해서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관 치료를 했습니다. 근관 치료를 하는데 여기 보면 파일도 부러져 있죠. 이게 바이패스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때 올소 MTA를 묽게 흘려보내서 초음파 진동을 줘서 흘려보내는 식으로 충전을 했거든요. 당시에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근관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했습니다. 그때 MTA를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리고 같은 환자의 대합치인데요. 26번에 이 골드 인레이가 돼 있죠. 이때는 2010년이었는데 2018년쯤에 인레이가 또 빠져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2차 오식이 심하죠. 이제 비슷한 상황이 또 됐습니다. 아까 36번 할 때랑 오식을 제거하니까 또 펄프가 보이고 있죠. 이제는 MTA로 그쪽을 막고 레진 수복을 했습니다. 이게 2018년에 한 거고요. 자, 그래서 2010년에 둘 다 이런 상태였는데 같은 치과에서 한 건데 하나는 레진 수복이 돼 있고 하나는 이제 근관치료하고 크라운이 돼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좋냐 이게 뭐 둘 다 잘 쓰고 있으니까 뭐 근관치료 크라운도 좋은 치료고 뭐 바이탈 펄프 세라피랑 레진 수복도 좋은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이쪽이 보존 수복을 한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뭐 크라운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보존적인 술식을 쓰는 게 좋은데 이럴 때 MTA가 많이 유용합니다. 바이탈 포스가 할 때. 이제 보존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임상적으로 적용을 언제 하냐? 뭐 보존 수복할 때도 쓰고요. 보철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예, 제가 팔로우업 되는 환자 중에 아마 제일 길게 되는 환자인데요. 이 치석도 많이 껴있고 이 치과를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안 갔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우식이 심해져서 아파서 오셨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이날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우식을 제거하니까 이제 펄프가 노출되니까 블리딩이 심하게 됐어요. 네, 조금 기다리니까 다행히 지혈이 됐습니다. 항아질이 깨끗하게 노출됐죠, 이제. 지혈을 시켜가지고 이때는 제가 잘 모르고 MTL을 막 우겨놓고 다이렉트로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2015년 5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하고 이 환자가 요 치료를 한 이후로는 치과에 잘 나와서 아직 유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뇌진이 색이 좀 바래기는 했는데 아직 바이탈리티도 잘 유지되고 있고 방사선으로도 잘 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이거 뭐라 그러지? 2차 상아질도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9년 조금 못되게 지났네요. 아, 그리고 서비컬 레진이 이런 상태로 보면은 참 난감하죠. 다시 하자고 하기도 그렇고 놔두자니 찝찝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MTA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익스플로러로 건드리면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할 때도 떨어질까 굉장히 걱정이 되죠. 떨어지면 엔도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설명드리고 이제 치료를 들어가는데 레진을 익스플로러로 툭 하니까 떨어져요. 그리고 속은 다 오염돼 있습니다. 이때 치은에서 출혈이 되지 않게 거로 잘 상아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요. 보시면 이제 펄프가 노출되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펄프에 MTA를 넣고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본딩을 바르면 좋습니다. 이때는 잘 모르고 그냥 캐비톤만 넣고 보냈다가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 이렇게 레진을 붙일 수 있는 마진을 확보하고 레진 수복을 했습니다. 2020년이죠. 24년 얼마 전에 오셨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직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케이스들을 보여드린 거는 믿고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서비컬 치경부 우식이나 치경부 병소가 깊을 때 근관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근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크라운이고요. 녹색은 코어 재료입니다. 자연 치질은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요만큼의 병소 때문에 치질 손상이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에 MTA를 넣고 레진으로 수복을 할 수 있다면 치아를 정말 많이 남길 수 있어요. 고철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고철할 때는 뭐 엔도를 하는 게 낫지 않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생활력을 유지하는 게 예후를 보면 훨씬 유리합니다. 마시아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이걸 우리가 뭐 사갔다고 얘기하는데 상아질이 좀 변성되고 있는 거죠. 여기다 크라운을 그냥 하자니 좀 찝찝하고 뭘 하자니 또 엔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일단 변성된 상아질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펄프가 이제 노출되고 있죠. MTA를 넣고 레진 코어를 한 다음에 고철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생활력을 유지하니까 환자가 뭐 시린 것도 느낄 수 있고 만약에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을 느끼니까 재치료 시점이 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철할 때도 가급적 생활치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MTA를 넣고 나면은 그날 바로 수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지나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 얘기는 7번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TA를 듣고 임시로 가봉을 하고 보내야 되는데 아, 임시 가봉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캐비톤이 있고 글래스 아이오노머, 컴포지트 레진, 뭐 아크릴릭 레진, 픽스 이런 재료들이 이제 임시 수복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유상 원장님께 배워서 하는 건데 그 레진 본딩 있죠. 레진 본딩제를 아무거나 발라서 보내시면은 MTA가 굉장히 잘 굳어요. 그래서 요즘은 MTA를 적용한 다음에 본딩을 반드시 바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치부 교환면이면 캐비톤을 넣어서 보냅니다. 캐비톤이 제일 좋은 재료, 좋고요. 반드시 핑크색을 쓰셔야 됩니다. 하얀색 쓰면 이게 나중에 구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좋기는 한데 이제
제거하기가 좀 힘들어서 잘 쓰진 않아요. 컴포지트 레진도 하기가 힘들어서 잘 안 하는데 이제 가끔 전치부에서 쓰고 있어요. 아크릴릭 레진은 그냥 템포러리 크라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픽스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로 임시 가공을 하든지 우선 본딩을 바르시는 게 좋죠. 자, 이런 우식 있죠. 우식을 제거합니다. 얕은 우식인데 디스탈이 좀 깊어요. 아직도 여기가 우식이 남아있죠. 깨끗하게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일부러 남기시는 분은 없겠지만 깨끗한 상아질이 노출되도록 완전히 제거하는 게 좋고요. 여기가 이제 깊죠. MTA를 가급적이면 가득 채우고요. 이제 캐비톤이 들어갈 공간, 예전에는 한 1mm 정도 확보했는데 요즘은 더 얇게 합니다. 캐비톤이 깨져 나가도 상관없어서. 요 누리끼리 한 거 보이시죠? 이게 본딩을 바른 겁니다. 전 지금은 SE 본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본딩을 바르고 캐비톤을 넣고 보내면 하루 정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캐비톤은 다 없어져서 와요. 근데 보시면 누리끼리하게 본딩제가 남아있죠. 그러면 MTA를 이렇게 약간 갈아내야 되거든요. 갈아내고서 프레시한 표면을 노출시켜서 레진을 하게 되는데 MTA가 굉장히 단단히 묻어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도. 레진 필링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캐비톤. 캐비톤이 제일 그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간편하고 또 좋은 재료입니다. 좀 잘 깨져나가긴 하는데 근데 캐비톤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인전면 우식이 심해서 제거하고 있는데 박스 쪽이 깊죠. MTA를 많이 깔았는데 요즘 같으면 여기다가 본딩제를 발랐을 텐데 캐비톤만 넣어서 보냈거든요. 다음번에 오셨는데 캐비톤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보시면 MTA가 약간 오염된 듯한 모습이 보이죠. MTA가 단단히 굳지 않고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이 있어요. 며칠 지났는데도. 이럴 때는 사실 다 제거하고 다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그냥 레진을 했습니다. 캐비톤은 깨져나간 게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버텨주고 깨져나가면 괜찮은데 그날 깨져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게 별로 안 좋아서 캐비톤 밑에 본딩을 반드시 바르시고 하는 게 좋아요. 지금 22년인데 최근에 왔는데 이제 괜찮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래스 아이오는 또 언제 쓰냐면 이것도 다 2급 아동이죠. MTA를 넣어놓고 캐비톤을 이렇게 넣고 보냈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을 잘 보십시오. 5번, 6번 사이. 공간이 없어졌어요. 캐비톤이 다 깨져나가면서 치아가 좀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뭐 할 수 없이 4번은 할 수 있어가지고 4번 먼저 레진 필링을 하고 5번은 그냥 글래스 아이오노머 필링을 했습니다. 하고 5, 6번 사이 공간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오링을 걸어서 보냈어요. 이제 공간이 확보됐죠. 캐비톤으로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GI로 할 수 있지. 그래서 공간이 확보돼서 이제 레진 필링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단단한 면이 필요할 때 GI를 쓰시면 좋고요. 아직 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전면이 이렇게 크게 뚫렸으면은 MTA를 넣으시고 이 인전면 박스 벽 쪽에다가만 GI를 넣어서 보냅니다. 네, 여기다가만 GI를 넣고 교환면 쪽은 그냥 캐비톤을 넣고 GI로 다 안 덮는 이유는 제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거하다가 치질이 또 삭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쪽에만 넣고 보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대부분 잘 남아있어요. GI는. 그러면 MTA가 이렇게 잘 굳어 있거든요. 그 치아 이동도 없고 그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치부에서도 쓸 수 있고요. 전치부에서 이렇게 인전면 음식 깊을 때 펄프 보이죠? 이럴 때 이제 MTA를 넣게 되는데 MTA를 넣고 핑크색 캐비톤을 넣으면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얀색 캐비톤을 넣을 수도 없고 이럴 때는 GI를 넣어서 보냅니다. 뭐 그냥 여기다가 컴포지트 레진을 해도 돼요. 본딩을 대충 하고 매칭 안 하고 다음에 보면 이렇게 약간 변색이 돼 있는데 우리끼리 해서 별로 표시 많이 안 납니다. GI가 아니 MTA가 잘 굳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레진 필링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컴포지트 레진은 이렇게 전치부 부러져서 오는 사람들 있죠. 넘어지거나 뭐 다치거나 해서
그럴 때 이제 여기 많이 시려해가지고 약간 삭제를 하고 MTA를 바르고 컴포지트 레진으로 이제 임시 치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임시 치아를 해놓고 왁스업을 해가지고 다시 제거한 다음에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내기가 좀 그럴 때 컴포지트 레진으로 대충 템포러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21년까지 잘 있었네요. 아크릴릭 레진은 어, 일단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임시 치아를 하는 거지. 자, 이게 2차 후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제거하고 치료하는데 놀라운 건 둘 다 생활치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변색된 부분들을 다 제거하는데 제거하니까 뭐 많이 없어졌죠. 치수는 당연히 노출됐고요. MTL을 이렇게 빈 공간에 다 넣었는데 21년이네요. 제가 이때 본딩 바르는 걸 몰랐어가지고 본딩 바르는 걸 알았으면 여기다 본딩을 바르고 보냈을 텐데 이때 모르고 그냥 보냈습니다. 임시 치아를 했습니다. 아크릴릭 레진으로. 그래서 이렇게 MTA가 좀 오염이 됐죠. 그래도 이쪽은 깨끗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레진 코어를 했고요. 이쪽은 오염이 21번 오염이 많이 됐어요. 많이 돼가지고 트리밍을 했더니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하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거보다 더 다시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레진 코어를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생활치료 남겨가지고 이제 보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보철 치료할 때도 MTA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임시가봉은 본딩제를 꼭 바르시고 그 위에 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케비톤이 제일 유용하고요. 가끔 인전면이나 전치부에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 같은 거 쓰시면 좋습니다. 픽스는요, 밀폐력이 전혀 없고요. 오염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크릴릭 레진으로 템포러리 크라운 씌운 것보다 오염이 더 심해요. 그래서 픽스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MTA를 넣고 그날 바로 레진을 하든 뭘 하지 왜 보내서 며칠 있다가 하냐? 저는 이제 주로 수복을 거의 레진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레진을 더 많이 하는 추세죠. 그 본딩 재료. 합착을 하는 골드인레이나 아말감보다는 요즘은 이걸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딩을 하게 되면은 에나멜이랑 레진이랑 붙이고요. 덴틴이랑 레진이랑 붙게 되죠. 근데 여기다 MTA를 넣게 되면은 덴틴하고 MTA하고 레진하고 이렇게 경계가 또 생겨요. 에나멜과 레진 사이에는 뭐 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에나멜은 레진이 바로 붙어야 되니까. 근데 고민한 게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MTA를 조금만 넣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다 깔아도 될지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오른쪽 사진처럼 더 많이 합니다. 왼쪽보다는. 이제 이유상 원장님께서 주신 사진인데 이게 아마 올수 MTA로 근관 충전을 하고 9년 정도 지나서 치주 때문에 발치한 치아를 보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덴틴하고 MTA 사이 경계가 여기인데 경계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들어서 덴틴하고 MTA 결합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유성 원장님께서 예전에 포스터 내셨던 실험인데 MTA 위에다가 코어 재료를 붙이는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MTA를 10분 정도 붙이고서 뭘 붙였을 때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러니까 당일에는 뭐가 안 붙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4시간 지난 다음에 레진을 붙였는데 이것도 여전히 안 붙고 근데 GI는 잘 붙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GI를 써야 되나? 레진을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실험 조건을 바꿔가지고 24시간 지난 MTA의 그 표면을 갈아내고요. 그 다음에 에칭 본딩을 해서 붙이니까 강하게 결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지난 다음에 경화가 됐을 때 표면을 좀 갈아내고 에칭 본딩을 해서 레진을 붙이면 괜찮다는 얘기죠. 그게 더 결과가 좋기 때문에 당일 레진 수복을 하는 것보다는 최소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당일 수복은 좋지 않다. 최소 24시간입니다. 최소 24시간 이후 표면을 좀 갈아내고 수복하는 게 좋고, 인레이를 하실 거면은 똑같이 표면을 갈아내고 본딩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인상 뜨시면 돼요. 근데 인레이를 하면 세 번을 내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MTA를 넣고 임시 가공을 하는 이유를 아셨고, 임시 가공을 해서 보내면 이제 다음에 오면 MTA를 갈아내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캐비톤이 돼 있죠. 이렇게 MTA를 갈아내야 됩니다. MTA가 이렇게 깨끗한 표면이 나타나요. 자, 레진 필링을 하려면은 뭐 인레이도 마찬가지인데 이 프로브 한 칸이 3mm거든요. 최소한 와동의 깊이가 3mm 정도는 돼야 돼요. 네. 최소 2mm는 돼야 됩니다. 3mm면 충분하고 이런 데는 2mm 정도죠. 여기도 2mm 정도. 여기는 2mm가 조금 넘고 3mm가 조금 안 되네요. 그 최소 2mm가 되도록 MTA를 갈아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MTA를 그냥 상아질이라고 생각하고 프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 제거 다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남겨놓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얇게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얇게 남아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아질이라고 생각하시고 갈아낸 프랩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진이든 인레이든 하시면 됩니다. 이게 21년에 한 건데 이거 벌써 작년이네요. 아직 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쓰는 버들인데요. 이름을 써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뭐 필요하시면 사서 쓰시라고. 네, 다 코메트인데 저 코메트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1급 아동에서 MTA를 이렇게 넣어놓고 보내잖아요. 이 위에 본딩젤을 바르고 캐비톤을 넣고 보냈겠죠. 그러면 이 MTA를 레진 필링 할 정도로 한 요만큼까지 그냥 갈아내야 되는데 저는 요 다이아몬드 라운드거나 인레이바 둘 중에 하나로 막 갈아냅니다. 막 갈아내다 보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데 요 벽에 남아요. 벽에 남는 이유가 이제 그 와동 형성을 인레이처럼 다이버전트하게 꼭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진 필링 할 때는 이렇게 언더컷이 있게 그 삭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벽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게 이제 벽에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30번버로 요 경계 있죠. 와 벽이랑 바닥이랑 요 꺾이는 부분 요 벽에다 대고 330번버로 막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이쪽 경계가 다 없어지고 바닥에 이렇게 약간 볼록한 형태로 남게 되고 벽 쪽에 이제 MTA가 지저분하게 좀 남아요. 얘네들을 이제 뭐 라운드버 같은 걸로 제거하셔도 되고 초음파 스케일러로 떼어내도 되거든요. 그렇게 제거하시고 인레이버 중에 빨간 띠버 인레이 있죠. 아니 빨간 띠버 좀 고운 버로 윙 하고 이제 왔다 갔다 몇 번 하시면은 이제 평평하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바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레진 필링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 본딩제 바른 다음에 인상 떠서 인레이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2급일 때 자, 이제 MTA를 아까처럼 다 이제 평평하게 제거를 했죠. 근데 박스 쪽에 여기 보시면 약간 얇게 남은 거 있죠. 이렇게 뭐 남아도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가급적이면 상아질 이제 펄프하고 상관없는 부분은 상아질이 노출이 돼서 이제 레진에 접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이게 제거가 좀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레진 필링을 했는데 2급일 때는 똑같이 제거합니다. 요 인레이버로 하셔도 되고 라운드버로 하셔도 되고 제거하고 와동 그 박스 쪽도 이렇게 제거를 해서 다듬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요 빨간 띠버로 매끈하게 다듬어 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남는 아까 그 얇게 남은 게 여기거든요. 이 부분을 330번버로 제거해도 제거가 되는데 가끔 이게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요 플램 쉐입 다이아몬드 버 요걸로 요 끝부분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잘 갈려나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몇 번 하면은 요 부분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상아지를 조금 더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 뭐 레진이든 인레이든 하면 됩니다. 아, 요것도 본딩을 하고 본딩을 했던가? 이제 캐비톤이 깨져 나갔죠. 자, 이제 MTA를 다듬고 레진을 할까 했는데 여기 보이세요? 벽에 MTA 남아있는 거? 뭐 남아있어서 제 생각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이제 레진 필링을 했는데 여기가 허옇게 보일 수가 있고요. 또 레진이 접착하는 면적이 그 범랑질하고 접착하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남아있고 여기도 뭐가 좀 남아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MTA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MTA를 넣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와서 레진을 하게 되면은 할 일이 좀 또 늘어나는 겁니다. MTA를 다듬는 과정이 좀 필요하니까. 이렇게 범랑질이 드러나도록 제거를 하는 게 좋고요. 이쪽도 MTA를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진 필링을 마무리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서비컬 레진. 서비컬 할 때도 이게 펄프랑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도 MTA를 이렇게 넣고 보내시면 되는데, 치경부 쪽은 캐비톤을 넣지 않고 이제 본딩제만 발라서 보내도 됩니다. 본딩제만 바르고 보내시고, 다음에 와서 다듬으실 때 330번 버로 요 위쪽 마진을 먼저 확보하세요. 이렇게 윙 갈아내서 에나멜을 확보하시고, 이쪽 치은층 마진을 확보하실 때는 여기 치은이 있으니까 거가 치은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요런 플레임질 다이아몬드로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위에 범랑질, 여기는 상아질이겠죠? 여기도 뭐 범랑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이제 마진이 확보가 됐으면은 빨간띠 인레이버로 이렇게 제거를 해서 MTA를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레진 필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오신 분인데, 요런 이제 치경부 경소가 있는데 이게 익스플로러로 찌르면 푹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레진을 그냥 하기도 찝찝하고 갈아내자니 식일까 봐 걱정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MPA가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깊어요. 이제 변성된 상아질은 다 제거하고요. 펄프가 뚫려도 되니까 그냥 다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MTA를 이렇게 집어넣고 본딩을 바른 겁니다. 본딩 발라서 보내면은 5일 뒤에 오셨는데 MTA 잘 남아있어요. 본딩만 발라서. 자, 이제 다듬은 후입니다. 여기 보시면 치은 측에 마진이 이렇게 잘 보이게 레진이 붙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되게 얇기 때문에 너무 얇으면 MTA가 레진 밖으로 하얗게 비쳐 보이거든요. 그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 범랑질 마진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를 한 다음에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MTA 있으면 증상도 오히려 그냥 레진 했을 때보다 증상도 더 없고요. 그럼 이게 MTA가 사실 해보면은 술식상으로 어려울 건 별로 없어요. 이식 잘 제거하고 그 MTA를 넣으면 되거든요. MTA를 넣으면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치수를 생활력을 남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증상이 생겨서 근관 치료를 한다거나 하면 환자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게 이제 두려워서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환자한테 그 생각하실 때 근관치료 가능성이 높은 치아면은 근관치료 얘기를 꼭 하고서 하시면 좋겠고요. 치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출된 그 와동의 깊이나 치수가 노출된 정도나 치수가 뭐 많이 노출됐나 뭐 적게 노출됐나 핀포인트인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치수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치수의 상태가 정상인 경우가 있고 약간 예민한 하이퍼레미아 상태가 있고 가역적 치수염인 상태가 있고 비가역적 치수염 그리고 완전히 괴사된 상태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이레버시블 펄파이티스로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엔도 해야 되는 거고요. 비가역적 치수염이 이제 치관부에 한정돼 있을 때는 치관부에 펄포토미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근관 치료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는 어쨌든 정상이거나 괴사가 됐을 때는 우리가 뭐 잘 알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레버시블인지 이레버시블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좀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요 위쪽으로는 다 펄프 태핑으로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진단을 잘 해야 되는데요. 그 진단은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하다가 생각해 놓은 애들인데, 자, 여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거의 미미하고, 그러니까 환자한테 물어봤을 때, 뭐 전혀 증상 없다고 하는 경우 있죠. 우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에어 불어도 괜찮고, 뭐 찬물 이런 거 다 괜찮을 때. 그리고 EPT에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술식을 하러 들어갔을 때 본인이 완벽하게 우식을 제거했고, 만약에 펄프가 노출됐을 때 그 치수의 색이 깨끗한 선홍색이라면은
그리고 지혈이 바로 된다면 뭐 다른 처치 안 했는데 그러면 예후가 괜찮을 확률이 커요.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다 만족됐을 때 예후가 괜찮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여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증상이 매우 심하거나 자발통이 있거나 EPT에 반응하지 않거나 독소 마취가 잘 안 되거나 이제 마취가 잘 되는 상황인데도 마취가 안 된다거나 그리고 뜨거운 물 머금어 보랬을 때 어우 막 아프다 격렬히 반응하거나 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상아지를 우식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거나 그리고 펄프가 노출됐을 때 출혈의 색이 검붉고 출혈이 많이 되고 지혈이 잘 안 될 때 피가 계속 나올 때 그리고 출혈이 아예 안 될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은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특히 요 4번하고 8번은 그냥 바로 근관 치료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응증을 잘 알고 하시는 게 좋은데, 요 환자분은 이제 아이죠. 아이인데, 레진 필링이 돼 있는데 아프다고 왔어요. 주말에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뭐 씹을 때도 아프고, 그래서 저는 엔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들어갔는데, 자, 요거에 보시면은, 엑스레이에 보시면은, 펄폰이 요 정도 있는 거 보이죠? 요렇게. 요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방사선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펄폰이. 그러니까 방사선에서 보이는 게 최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우식, 레진을 제거했는데 우식이 먼저 보이고 있죠. 변성된 상아질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꽤 제거했는데도 상아질 색깔이 깨끗하진 않아요. 여기 레진이 깊게 돼 있어요. 이쪽은. 깨끗하게 제거를 했는데 이쪽이 뭐가 좀 이상하죠. 펄프가 비쳐 보이는 겁니다. 빨갛게. 이 펄프 이제 이 핀포인트로 뭐 핑크 스팟이라고 하던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레진을 바로 하면 이제 굉장히 시리고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MTA를 넣고요. 캐비톤을 하고 보냈습니다. 자, MTA를 넣고 찍은 엑스레이인데 펄프원이 한 요 정도까지 보이죠. 근데 아까 보시면 비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펄프원이 높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엑스레이로도 안 보였고 아마 이걸 치료할 당시의 원장님은 이게 안 보였을 확률이 커요. 이게 이제 뭐 가역적 치수염이나 하이퍼레미아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빨갛게 보이는 거일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MTA를 갈아내고, 아까 갈아내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레진 필링을 하면은, 이제 이 학생이 한 2주일 정도는 뜨거운 물에 아프다, 느낌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괜찮아졌어요. 이게 펄프온이 이제 술후인데, 요만큼 보였는데, 생각보다 좀 더 높았던 거죠, 펄프온. 그래서 방사선에서 펄톤의 위치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좋은데 그게 100% 정확한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 뭐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언제 아프다고 했었냐고 이제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다고 뭐 많이 아픈 건 아닌데 좀 불편하다고 오셨어요. 골드인네야. 저는 2차 후식이 심해서 이제 펄프 캐핑을 해야 되나 하고 들어갔는데 상아질 색이 많이 안 좋죠. 이 주변의 상아질 색도 아직 안 좋고요. 이제 펄프 챔버 수준으로 뚫렸는데도 악취가 확 올라오고 이제 출혈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배사된 거죠. 이럴 때 여기다 MTA를 넣고 보내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근관 치료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제 괴사된 극단적인 상황이긴 한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펄프 캐핑이 굉장히 성공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를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줄였거든요. 그 덴트 포토나 모어덴에 가서 제 이름이나 오해를 넘어 이해로 닉네임으로 검색하시면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 아마 MTA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리트로 MTA하고 울스 MTA는 다 비급여가 돼요. 비급여가 되기 때문에 리트로 MTA 할 땐 요 비급여 스티커 들어있거든요. 이걸 꼭 붙이시고 키가 안 나죠. 여기 여기 있죠.
리트로 MTA 캐핑, 심미 목적 변색 방지. 심미 목적 변색 방지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소 MTA로 필링 하셨을 때는 요 스티커 붙이시고 올소 MTA 가압근충 이렇게 차팅하시면 되고요. 재료대를 올소 MTA 재료대를 환자한테 비급여로 청구하시고 그리고 가압근충 그 보험 청구 있죠. 그거는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차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환자분께서 이게 뭐 레진이나 인레이 같은 진료가 아니잖아요. 잘 모르고 저 치과에서 뭐 이상한 재료를 비급여로 받았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료 제출 같은 거 해야 될 때 이 차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엑스레이, 임상 사진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끝났는데 그 한 3분 정도 더 해도 되나요? 이제 시간이 40분 어, 됐는데.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아쉬움을 위해서 나머지. 근데 치수가 노출됐을 때 그걸 어떻게 거기다 뭘 발라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피가 나고 씻어는 내야 되니까 셀라인으로 씻어내셔도 되고요.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뭐 멸균 증류수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체어에서 HOCl이라는 소독된 그 물이 나와서 그걸로 씻어내는데 이게 있는 분은 이걸로 그냥 체어에 있는 워터 시린지로 하시면 되고요. 컨셉시스라는 클로렉시드 인제제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데 비싸서 뭐 좀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면 이걸 쓰시면 좋습니다. NaOCl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저는 NaOCl을 쓰면은 거기 이제 잘못하면 출혈된 부분이 막 까맣게 변하고 그게 제거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NaOCl은 쓰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된 치수에서 지혈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지혈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지혈이 아까 제가 조건 중에 지혈이 잘 안 될 때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러버댐 걸고 가만 놔뒀는데 피가 저절로 멈췄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도 피가 조금 이렇게 맺어 있으면은 지혈을 조금 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보스민 커튼이나 마취한 다음에 그 에피네프린 있는 리도카인 앰플이 조금 남았을 때 그걸 커튼에 적셔서 이렇게 덮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묽은 니트로 MTA를 덮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셀라인으로 가볍게 세척하는 정도로 다 괜찮고요. HOCl 쓰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있는 분은 쓰시면 되고 컨셉시스는 비용을 들인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NaCl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혈은 그냥 지혈되는 게 제일 좋고요. 보스민 커튼으로 또 그 리도카인에 들어있는 에피네프린으로 지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한 3분 정도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묽은 니트로 MTA 요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인레이 밑에 이렇게 우식이 심해져서 오셨는데 네. 이때까지 안 아프셨다는 게 참 자, 우식이 심하죠. 우식을 다 제거하니까 이게 펄프가 노출이 됐거든요. 여기에 출혈이 딱 됐죠. 요 색깔 잘 보세요. 요런 선홍색 예쁜 티가 나오면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셔도 돼요. 이때 리트로 MTA를요 이렇게 조금만 덜어가지고 굉장히 묽게 믹스합니다. 정말 물처럼 묽게 믹스해서 이렇게 덮어놔요. 여기 보시면 피가 좀 맺혀 있죠. 덮어놓고 뭐 경우에 따라서 5분이면 충분하고요. 저는 3분 정도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물로 쫙 씻어내면은 이게 물로 안 씻겨 나갈 수도 있는데 그땐 익스플로러로 살짝 건드린 다음에 쫙 씻으면 씻겨 나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잘 지혈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다 MTA를 하시면 됩니다. MTA를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덜어놨다가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딩 바르고 캐비톤해서 보내죠. 여기다 GI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게을렀나 봅니다. 다음에 왔는데 캐비톤이 다 깨져 나갔죠. 근데 여기 보시면 누리끼리에 본딩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MTA가 이렇게 단단히 잘 굳어요. 자, 이렇게 레진 필링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MTA로 바이탈 펄스 세라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관 치료 가능성을 꼭 특히 처음 하실 때는 근관 치료 가능성을 꼭 설명하고 가시고 환자가 동의를 해줬을 때 동의를 해도 또 물어보고 가세요. 나중에 딴 얘기 하니까. 이 환자를 보시면 제가 14번 14번도 MTA하고 레진 필링을 했고요. 옛날에.
그리고 이번에 17번도 MTA로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제가 이거 MTA 할 때 이거는 와동이 너무 커서 엔도 근관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할 가능성이 많다 설명 들었는데 아 원장님 저 신경 치료하기 정말 싫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는 6번이 엔도 크라운이 돼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걸 엔도 크라운을 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정광석화처럼 치료를 하고 온 건지 어쨌든 환자한테 이제 치수 얘기를 하고 생활력 얘기를 하고 하면은 설명드리면 환자가 조금 막 덴탈라이트가 올라가는 건지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100% 성공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마시고 실패 확률이 있긴 한데 그 전에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하시겠냐 이렇게 해서 동의를 얻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